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서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대기, 접종, 관찰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요. 만약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접종 기간에 알린 뒤 접종을 연기하고 일정을 새로 잡으셔야 합니다. 접종 기관에 가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약물이나 음식, 다른 백신 접종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접종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 머무르면서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하고요. 또 대부분 백신은 2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 간격과 접종 일자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편 첫 백신 접종자 중 한 명인 이경순 요양보호사는 백신 접종을 받으니 안심이 된다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코로나19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누군가 웃는 모습은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고 국민 모두 환하게 웃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접종 대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반가운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 예술 분야인데요. 문학의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부는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육아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첫날이라 궁금한 것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시기는 접종 차례가 되면 미리 예약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하시고 예약한 날짜에 가서 접종하시면 되는데요. 이 밖에도 접종 시기가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백신 접종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된다면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방송 몇 개 하십니까? 최근에는 많이 줄어서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 해서 접종하게 되는데 예약한 당일에 열이 나거나 몸살 등의 좀 건강상의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 그렇죠.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면은 예약을 바꾸면 되겠지만 예. 접종 당일날 열이 난다면은 몸살이 난다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예. 일단 접종하는데 가시면은 발열 체크를 먼저 하기 때문에 37.5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태에서 아마 접종을 연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37도, 5도가 넘어가지 않는 미열에 몸살 기운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맞으셔도 좋겠지만 사실은 몸 상태를 더 좋게 하신 다음에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 예진 의사 선생님께서 맞아도 좋다고 하시면은 맞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봅니다. 예. 일단 몸에 이상이 있으면 좀 뒤로 밀리는데 이렇게 피치 못할 때는 다시 예약해서 접종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피치 못할 몸의 상태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것을 너무 여러 번 한다든지 고의성이 있어서 한다든지 또는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맞은 맨 뒤의 순서 11월 이후에나 다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많이 뒤로 좀 밀립니다.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고령층이면은 만성병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겠죠. 예.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에서 보면은 이런 만성병이 있으신 분들이 접종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접종을 먼저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해외에서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너무 고령층이라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가 혹은 이 기저질환이 너무 말기에 가 계신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게 면역 반응을 잘 견디실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상의하셔서 맞는 것이 이득과 피해의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될 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접종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레르기 반응인데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확인을 위해서 대기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이상 증상이라는 게 그 급성 알레르기입니까? 그렇죠. 급성 알레르기인데 이것이 중증이고 예. 이걸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발적이라든지 저혈압, 실신까지도 하는 상황이니까 이 30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급속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15분, 30분간은 접종 후에 경과를 관찰하면서 대기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기할 때는 좀 괜찮았다가 집으로 귀가하셔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0% 30분 안에 일어나지는 않고 좀 저서에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심각하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받은 후에 2-3시간 정도는 집에서 대기하시면서 꼭 가족들 누구랑 같이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일단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면 바로 접종기관이든지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갖고서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30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조치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집에 누군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쇼크에 의한 기절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게 혼자 있을 경우에 만약에 기절에 하면은 그 이상 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과 사실은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하러 가실 경우에 있어서도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같이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런 집에 가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사 맞은 부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알레르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알러지라기보다는 면역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증 또는 여러 가지 발열 또는 몸살 기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몸에서 우리 면역 항체가 생기면서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왕성한 젊은 사람들한테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오히려 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반응이 상당히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2-3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반응인데 혹시라도 이 몸살 기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서 직장도 못 가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견딜 만큼 견뎌보다가 타이레놀계의 진통제 같은 것들을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못 견딜 정도라면은 병원에 가시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에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이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메신저 RNA 백신, 즉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것들은 PEG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제외해놓고서 예방주사를 맞춰도 사실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것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지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15분 내지 30분 동안 대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백신을 좀 2번 맞으라고 하는데 꼭 2번 맞아야 됩니까? 한 번 맞아도 되는 백신은 있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 한 번 맞아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백신들은 다 2번씩 맞으면서 이 접종의 면역 효과를 더 높이는 것이죠. 부스터 접종이라고 그래서 추가 접종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또 지속 기간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실제로 파이자의 경우에는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정도. 즉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깁니다. 예. 처음에 임상에서는 4주 정도로 임상 실험을 했었었는데 이 이후에 추가 임상을 하다 보니까 8주에 12주 정도가 굉장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권고로도 8주에서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 2차 백신은 같은 백신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로는 같은 것을 맞는 것을 원칙으로는 같은 하고 종류. 있는데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다른 백신을 맞음으로써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개연성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예. 영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두 번째는 러시아제 백신을 맞는다든지 또 이런 기간을 더 짧게 해서 지금 8주 내지 12주이기 때문에 예.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4주 후에 스푸트니크를 맞고 하는 방법들이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결과가 만약에 좋다면은 이것들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지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파이자를 맞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권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접종 전후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접종을 하러 가실 때에는 뭐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괜찮지만 그래도 낮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몸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하시면서 가고 여러 가지 그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좀 연기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접종 받은 후에는 꼭 15분 내지 30분 경과를 관찰하고 집에 가셔서도 2-3시간 정도는 안전하시고 혼자 계시지 마시고 2-3일간은 과음 등을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주말을 앞두고 또 문학의 소식도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공연장을 찾는 일상적인 일들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문학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공연을 중계하는 온라인 공연을 넘어서 이제는 관객과 소통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도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정식 고스트 LX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도 오늘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 공연계에서는 좀 반갑겠습니다. 예, 이제 곧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공연할 수 있다는 기대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온라인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기존 오프라인 공연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온라인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극단 바바서커스의 나의 논고기 분투기라는 공연에 이번에 제작 감독으로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예. 이 공연은 이제 실제 배우들이 채식을 전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고요. 예. 채식주의라는 소재를 가지고 공연 중간중간마다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관객들이 실시간 투표, 채팅, 그리고 발언을 직접 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우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연 중간에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군요. 온라인으로.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객이 공연 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한 줌이라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이번 공연에서는 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선 설문조사 기능을 공연에 적용했는데 예. 공연 중에 배우들이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했고요. 예.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객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배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네네. 예를 들어서 관객들이 배우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 관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예. 관객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연극 줄거리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내용들이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전체 공연의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면서 관객이 공연의 줄거리에 더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 입장에서는 애드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가지의 애드립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또 대응도 하고 또 예. 창의적으로 또 배우가 또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좀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화상회의 플랫폼을 공연에 어떻게 적용하게 된 겁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공간을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계속해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요. 이외에도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공연장이 아닌 다양한 실험적인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 화상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새로운 공연 방식의 실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새로운 작품을 이전에도 그 공연 제작을 계속 좀 해오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예일 레바토리 극장이나 뉴욕 등에서 이제 꾸준하게 제작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공연에서부터 이제 공연 문법을 파괴하는 이제 재미있는 공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공유하려는 새로운 국제 포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물결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좀 몇 번 아티스트 분들 좀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관객들의 호응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사실은 온라인 공연에 좀 아쉬운 점 하나가 사실 관객들의 호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상 플랫폼으로의 공연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보는데, 공백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공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말씀하십니까? 예, 나의 농곡이 뭉트기는 오프라인 공연 중에서 일부분을 온라인 버전으로 만든 공연이었고요. 예.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 중에서 일부 채식주의에 관련한 부분은 온라인 공연 버전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와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화상 플랫폼 덕분에 관객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 줌이라는 툴을 활용한 공연 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상 및 혼합 현실 플랫폼이라는 그 스페이셜을 활용해서 에리 인 어더랜드라는 공연을 저희가 그 영어로 하는 이 공연이었고요. 에리 인 어더랜드는 이제 미국 배우면서 연출가인 에스터 채 연출과 연출의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에스터 채 배우가 어릴 적부터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마주한 경험들을 반영한 어떤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합현실 공간에서 진행된 공연인데 한국 및 미국 배우들이 실시간으로 각자의 집에서 VR 장비를 착용한 채로 연기를 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혼합현실 공간에서 VR 기기를 착용한 배우들과 관객들을 실물로 스캔한 3D로 이렇게 아바타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혼합현실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가상현실 같은 겁니까? 네, 그 가상현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현실이 없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혼합현실은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해서요.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공간은 실제 물리적인 세계관이 없이 진행되고, 현실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관과 가상의 세계가 기술적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혼합 현실에서는 가상의 물건을 이동시켜서 지금 앞에 계신 탁자나 의자에 그 어떤 가상의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책상을 사용해서 탁구공을 이렇게 가상의 탁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이진아님이 대표로 계시는 미국 기업인 이제 스페이셜 IO의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에 대한 기술 제작이 사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작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각 예술에서는 뭐 한승구 작가의 오프라인 조각 작품을 이제 뭐 3D로 만들어서 게임 속에서 찾아가면서 작품을 가상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작품도 있고, 예. 또 공연 예술에서는 조수님의 이제 시그마 커넥트라는 사례도 또 언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공연을 디지털 가상 무대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뭔가 기술과 예술의 영역을 좀 넘나들고 있는 분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두 부분 다 서로 좀 알아가야 되고, 이해를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예. 공연이, 진행돼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홍콩 등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관객들이 관람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다라고 또 반응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논고기 분투기의 공연, 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선 실제 공연을 본 것처럼 재미있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줌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극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좋은 공연이었다. 혹은 온라인 공연을 보고 나서 실제 공연도 더 보고 싶어졌다. 혹은 실제 공연에서 할 수 없는 클로즈업 효과들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온라인 공연을 보게 돼서 좋았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린 어더랜드라는 그런 혼합 현실에서 하는 공연들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해외 관객들은 개인 단말로 사용되는 VR 혼합 현실 장비를 공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왜냐하면 이런 단말들이 1대1로 사용하는 단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연에 활용할 수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공연에 활용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런 공연들을. 네.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이러한 온라인 예술 작품들을 한데 모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온라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해서 다양한 온라인 공연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전에 없던 좀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는 예술가들이 기술을 가장 인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IT 같은 디지털에서 인간미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술이 공연에 최적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서 저희는 자주 제안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IT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작은 예술단체의 개선 요구 사항에도 좀 약간 발빠르게 대처하는 점이 조금 저희가 인상이 깊었거든요. 앞서 이제 언급한 스페이셜 IO의 경우에도 해외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루 이틀 빠르게 전체 플랫폼을 업데이트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가운데 국내 화상회의 플랫폼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
늦게 예. 업데이트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예. 앞으로도 국내 업계에서도 이러한 물론 예. 비주류 사용자이지만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예. 또 온라인 예술에도 많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음 또 작품이 나오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스트 LX의 유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오은영 박사와 함께 육아 상담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403입니다. 이 소식을 가장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 9시부터 우리나라의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무려 403일 만인데요.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애써왔던 그리고 앞으로 애쓰실 의료진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만은 정부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방송하는 날이 빨리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오은영 박사와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5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에 관심이 많은 애청자 여러분이 귀가 쫑긋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주식 한 주를 5분할하는 액면 분할을 하는데요. 액면 분할로 50만 원의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낮아집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5입니다. 자, 매월 음력 15일은 둥근 달을 볼 수 있는 보름이죠. 오늘은 올해의 첫 보름,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집 태우기와 지신 밟기, 쥐불놀이를 즐기며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죠. 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는 조금 참아주셔야겠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언택트 정월 대보름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온라인으로 달맞이와 세시 행사를 생중계하고 저희 YTN 공식 유튜브에선 대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과 함께 인간의 달 탐사, 달에 얽힌 풍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동접자 100만 가자! 네, 마지막 숫자는 101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1절로 올해 10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벌써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라면 3.1절에는 만세 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들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각종 지자체와 단체들은 유튜브 생중계와 3.1절 게임을 통해 비대면으로 3.1절을 기념한다고 하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도 태극기 개항하셔서 하늘에 계신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오늘은 특별히 삼창했고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아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 육아 상담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3월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과 예비 학부모님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면서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 인사하러 갈 때 제가 네,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예, 좀 실례가 아닐까. 하트를 제가 날리면서 갔잖아요. 네, 오늘 사실은 예. 그래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네. 전화로 인터뷰할 때 정말 예. 팬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한달음에 아유,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팬이고 얼마 전에 타 방송국에 라디오스 땡 출연하신 것도 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 네. 간단하게 좀 팩트 체크를 네. 해보면 일단은 의사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저 의사고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또 예. 세부 전공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또 다시 전공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사신 거는 잘 모르시죠? 네, 뭐 아시는 분도 많고요. 아, 그래요?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요.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YTN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도 너무 기쁘고 백신 접종이 됐다 그래서요. 아, 의사로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주제를 백신으로 바꿔볼까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 네. 이국종 교수가 제자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예. 우리 이국종 선생은 이제 저랑은 의과대학 출신이 다르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이국종 선생이 학생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맞긴 맞죠. 그렇군요. 근데 얼굴은 조금 연배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에 또 오은영 박사님께서 동안이셔가지고.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면 네. 특히 엄마나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새 학기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예. 인간은 언제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과 만날 때는 좀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는 게 원래 맞긴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마다 아이들마다 좀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선뜻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탐색을 하고 좀 자기가 이제 괜찮겠다 했을 때 적응이 좀 편안한 아이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답은 변화에 따라 긴장하고 좀 불안해하는 거는 어쩌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분리불안이나 이런 증세로 봐야 됩니까? 네, 보통 분리불안 증세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연령 기준으로는 만 5세 미만에서는 이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 5세가 넘으면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부모가 아닌 제3자와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 5세가 넘어서도 분리불안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분리불안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기준은 만 5세가 되는 거군요. 네. 예. 어느 정도 좀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두 달 정도가 지나도 여전히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럴 그렇죠. 때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두 달이면 아무리 개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적응이 될 법하지 않나라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도 가기 싫어하면 일단 억지로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유를. 의외로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에 뭔가 적응이 어려울 만한 이유가 아이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언어가 조금 늦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설명 같은 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너무 두려움이 많다든가 아니면 또래하고 어울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는 좀 원인을 찾아서 좀 더 적응하는 과정이 편해지도록 아이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거를 꼭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특별히 없다면 쉽게 말하면 다른 발달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유난히 집에선 너무 잘 지내는데 원에 가는 걸 한다 할 때는 뭔가 좀 적응하는데 분리불안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도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좀 다녔고, 네. 초등학생들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체로는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아이들은요. 공간이 바뀌면 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특히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먼저 들어가 있을 때 훨씬 나아요. 예. 자기가 먼저 좀 일찍 들어가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 좀 편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왜 안 간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랑이를 하다가 약간 이제 등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너무 잘한다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아이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내 입장에서 일찍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늦게 가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들어가요. 성격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인간은 1000번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타고난 거와 길러지는 거의 합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기질적 특성이라고도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100%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특성들은 좋고 나쁘고가 사실 좀 없고요.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아차려서 이 아이에 맞게 그리고 이 아이가 지나치게 힘들고 불편하지 않도록 부모가 잘 파악해서 이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게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학교는 또 생활 환경이 다른데 아이들 첫 등교 전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좀 적응하는데 조금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도 좀 연습시키시고요. 그러면 옆에 건물들, 길 이런 걸 보면 좀 익숙하면 사람이 한결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 건물도 좀 많이 이렇게 눈으로 여러 번 보고 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기웃기웃 복도도 좀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얼굴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보고 가면 아이들이 훨씬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환경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요. 쥐구멍 드나들듯이 자주 드나들어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 아이들은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긴장감을 낮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길 가면서 놀이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좋습니까?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왜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들한테 언제나 좋은데요. 등굣길에 너무 재밌으면 또 나중에 학교 가다가 그거 놀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들 등교하다가요. 10분 거리인데 40분 지나도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따라가 보면 동생들이 문방구 앞에서 그 100원짜리 집어넣으면 하는 게임 있거든요. 또 그거 구경하고 웅덩이 있으면 또 발로 밟고 하늘 한번 보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곧 아이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박사님 말씀에 너무 몰입이 되고 있어서 제가 괜한 질문을 좀 드려봤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내성적인 아이들 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좀 어떤 활동 해주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준비를 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내성적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성적인 아이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본인이 좀 보유하고 있을 때 편안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콧바람을 쉬어야지만 좀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리고 딱히 몸이 약한 건 아니지만 바깥 활동을 하고 집에 오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치는 사람들. 아, 그렇죠. 예. 약간 이게 외향, 내향이라는 건 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이 꼭 적응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하고 친해지면 또 굉장히 깊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가서 생활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예. 많은 어른들이 너 이제 학교 가서 잘못 생활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 그렇죠. 너 이러면 선생님이 이놈한다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 예.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담임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미리 좀 경우가 겁을 있거든요. 먹는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도는 좋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고 문제 행동들을 고쳐주고 할 때 예. 아이를 무섭게 하거나 겁을 주는 걸로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야. 또 실수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우리는 몰라서 배우는 거야. 예.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지금부터 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께서 굉장히 바쁜 분이라서 상담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네. 거의 쪼르다시피 해가지고 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이 상황 자세하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박사님과 함께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이 하나 들어왔는데 2941번님께서 18개월 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시댁에 가서도 엄마 없이 전혀 안 찾고 잘 노는데 정상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왜 부모도 연습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닌데요. 예. 특히 엄마들은 기본적인 본능상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를 가장 반가워하고 나한테 힘들 때 나한테 안정감을 찾고 이러기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면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반가워한다든가 또는 엄마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잘 지내다 오면 왠지 섭섭해요. 아,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울었다고 하면 엄마를 찾았다고 하면 왠지 뿌듯함.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가 애착이 안정이 되면요. 이 안정된 애착을 기본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막 무슨 강도 만난 것처럼 또 쫓아나와서 막 엄마한테 안기고 엄마 우리 빨리 가자 이러면 사실 이 아이가 어머 낮 동안에 어떻게 지내지? 무지하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서 다른 기관이나 선생님이나 할머니하고 지낼 때 편안하게 즐겁다면 이 아이는 애착이 안정된 아이고 결국 1차 애착 대상자가 엄마라면 엄마와 매우 편안하게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네 집 개가 지나가나 이런 식으로 본척만척 한다면 이거는 엄마와의 애착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요? 예. 만났을 때 또 너무 반가워하면서 엄마하고 잘 지낸다면 이 아이는 애착이 안정된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911번님, 저희 아이는 낯을 가리지도 않고 누군가의 관심과 칭찬을 엄청 즐기는 아이인데요. 이상하게 유치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친구 앞에서 율동을 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 안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창피해서라고 하는데요. 절대 우리 아이는 창피해야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틀릴까 봐 그런 건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건지 이럴 경우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겠죠? 라는 질문입니다. 어머 이 어머니는 지금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아이마다 아이가 여러 양상의 부분의 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럼요. 인간인데요. 예. 또 이 아이는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고 또 그걸 통해 인정받고 싶은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아이는
잘하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20만큼 해내요. 아주 예. 잘 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는 난이도가 그거보다 훨씬 쉬워도 잘 못할 것 같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예전에 한번 했는데 뭐 좀 실수한 것 같고 누가 좀 웃었다 그러면 예. 그것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100만큼 잘 못해낼 바에야 그래서 창피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20도 없고 60도 없고 80도 없고요. 100이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몰두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반면 어떤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예.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나이에 따른 능력에 비해 어떤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불완전한 게 인간인데 이 아이는 뭔가 율동 같은 거는 썩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받으면서 율동을 했을 때 잘 못 해낼 바에는 창피할 바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물론 그렇죠.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아이한테는 언제나 방향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해봐라든가 예. 이게 방향인 거죠. 아이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방향인 거고요. 또 아이가 정말 싫어하면 참여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친구들을 찍어줘. 아니면 친구들을 응원해줘.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바보처럼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 어떤 어머니들은 용기를 주시겠다고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마음속으로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난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뭘 그렇게 잘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이 잘이라는 거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봐. 그냥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니까 혹시 어머니도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좀 그 어머니를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식이 부모를 다 닮습니다. 예, 물론 똑같진 않아도요. 닮는데요. 이 닮은 것을 잘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지도하면요. 장점이 됩니다. 예. 자, 5021번님, 21개월 된 아이입니다. 아이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잘못을 해서 하지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등으로 혼을 내면 자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들 중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좀 당황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우리가 안 돼, 하지 말라는 거가 훈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경계, 선,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선악, 잘하는 거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옳은 거와 그른 거를 가르치는 것이 훈육인데요. 예. 이 훈육은 만 나이로 36개월 이후부터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36개월이 넘어야지만 언어를 좀 알아듣고 그 언어 중에서도 앞뒤 맥락에 맞게 간단한 원인 결과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36개월이 좀 넘어야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 눈앞에 없어도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도 있어. 이걸 이해하는 게 만 24개월이 넘어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36개월이 넘어야 우리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 집에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날 사랑해. 그 사랑의 마음은 내 마음과 엄마 마음의 심상으로 간직되어 있어. 이것이 발달하는 시작이 되는 나이가 3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6개월이 넘었을 때 왜 우리 훈육을 하면 약간의 목소리의 변조와 얼굴 표정의 변조가 일어나거든요. 왜 놀 때는 재밌게 놀아보자. 재밌지? 이렇게 말하지만 훈육을 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약간의 목소리의 변조도 36개월이 넘어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1개월 아이는 사실 위험하면 치우고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나 엄하게 하지 마 이러면 아이가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가 엄하면 너무 무서우면 아이들은 이것을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데 이걸 약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무서우니까 이거에 대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다음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하는 반응들 중에 대표적인 게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무서울 때 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는 근데 제가 볼 땐 좀 유순한 것 같아요. 자기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난폭하고 공격적인 게 아니고 그 엄마의 목소리와 얼굴의 표정에서 무서움을 느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고 반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네, 당연하죠. 21개월 나이는 당연하고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위험한 거나 해로운 거는 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요구들, 신호들, 생리적인 욕구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두 분이 좀 비슷한 유형인데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면 지금 두 자녀분이 약간 틱으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2156번님도 그렇고 6587번님도 혹시 틱이 좀 의심되면 아이일 때 어떻게 좀 해줘야 됩니까? 네, 이 틱 증상은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틱은 학동기 연령, 그러니까 만 6세부터 해서 이제 뭐 한 15세 이런 학동기 연령의 한 24%에서 일시적 틱을 포함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틱은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틱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위기나 위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때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폭설이 쏟아진다. 그런 게 확 도파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이럴 때 막 흥분하고 즐거울 때도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골을 내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해서 소리를 지를 때도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게임을 몰두할 때도 도파민이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도파민이 굉장히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이가 외부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위기나 위험이라고 인지되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틱 현상, 틱 증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틱을 보이는 아이들이 현재 이 아이 상태가 어떻고 이 아이의 정서 상태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불편하면 저 같은 전문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요. 제가 애청자분들께 혼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주시면 계속 졸라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 한 달에 한 번 꼭 오시라고 KCM의 은영이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3.1절까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